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 탄핵 결정에 담긴 의미와 정치권에 던져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저께 탄핵 결정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거론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다른 것들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다가 최순실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을 같이 관여하고 그런 거를 계속 은폐를 했다는 거를 그걸 헌법 준수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는 굉장히 중대한 유법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특검이라든가 검찰 수사에 원래 응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거부한 것도 굉장히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저께의 그 탄핵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데서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처음으로 탄핵이 그동안에 탄핵 소추 결의 국회 의결은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헌정사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이 어떻게 승리했다 그러지만 한국 헌정사에서는 이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귀감으로 삼아야 될 거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법 수호와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대통령의 최고도 지도자의 또 하나는 국민 주권주의 이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1조 같은 데 보면은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국민 위에 아무리 최고 지도자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보여준 그런 하나의 어저께 탄핵의 결정은 그런 걸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이번 결정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 대해서 정치권에 던진 경종의 메시지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사실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 말 자체가 제왕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항상 그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그 조간신문의 일면을 완전히 통틀어서 이제 탄핵 심판의 그 선언 요지를 통으로 이렇게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편집을 했느냐에 대해서 결국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러한 뜻을 이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면 편집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역대 뭐 87년 지금 현행 헌법이 제정된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상당히 민주화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취임만 이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 그 사실 아닙니까? 네. 그것이 이번에 가장 비극적인 사태로 나타난 것이 어제 탄핵의 그 결정이었는데 어제 그 이 탄핵 그 인용을 하면서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왜 이 사태가 벌어졌느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래 정치적인 패습을 낳는 이것을 고리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탄핵의 인용에 손을 들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개헌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또는 책임총리제 같은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한 걸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개선하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네, 이런 거 위에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그런 보세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뭐 이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그러니까 국민에게 대한 그것은 입장 표명을 이야기를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 인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렇게 말을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에 대한 이 그 모함으로부터의 승복이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일종의
침묵 시위를 통해서 불복종의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금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실세인 최순실 씨로 인해서 이 모든 사태가 불거졌다 보면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이 엄청난 불행한 국가적 그 사태를 낳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라도 물러나면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그 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지금 본인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한다면 그 초심을 되살려 본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청와대를 떠나면서는 이 대국민 사과와 아울러서 이 승복의 자신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지금 이 또 광장에 나와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들이 상당히 과격한 이런 뭐 지금 시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자제, 그리고 또 이 나름대로 이분들이 또 마음으로서부터 우러나오는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대국민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네. 뭐 비슷한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요.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 어저께 참모들 앞에서 그 예. 이야기한 예. 뒤에 지금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공식적인 있지 입장은 않-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이제 삼성동 사저로 이제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보다는 아마 내일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누수도 되고 뭐 그다음에 경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점검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 한다는데, 예. 근데 어쨌든 빨리 현재는 민간인 신문으로 관저에 앉아 있는 것, 관저에 있는 것도 이런 논란을 낳을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불복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낳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내일쯤에 사저로 갈 때는 어차피 뭐 이렇게 숨어서 들어갈 것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참모들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 들어갈 때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이 보는 데서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예. 과정에 입장을 최소한 간단하게 하든 길게 하든 입장을 표명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네. 어떻든 이번에 헌법 수호 논란을 낳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거에 같이 이걸 막지 못하고 같이 어떻든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과의 뜻 그리고 또 이번에 현재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승복하겠다고 하는 뜻.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세력들, 소위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현재 반발하고 현재 결정에 대해서 반발해서 지금 오늘도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도 벌어졌는데 예, 네. 예.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의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자제, 이제 본인의 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도 승복을 요청하면서 대규모 시위라든가 이런 집회의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 거쳐 더불어서 앞으로 언제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이 없느냐 5당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런 야권만 있는 현재는 이제 어저께 자유한국당이 예.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야5당 체제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예. 뭐 이런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사례는 5번째입니다. 이번에 처음에 이승만 하야가 있었고 윤보선 대통령 하야가 있었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11.6으로 인해서 서거하면서 그게 있었고 그다음 최규하 대통령 하야가 있었고 이번에서 5번째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는 과정에서의 어떤 공백기들이 임시적인 과도기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현재는 뭐 야5당 체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자기네 여당이 아니라고 선언해서 그러는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숫자는 적지만 제1당은 아니지만 준여당으로 사실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대통령이 중도 하차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이런 탄핵 과정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좋은 어떤 관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거래를. 대통령이 또 어저께 탄핵됐을 때 원래는 바로 나와야 되느냐, 하루 이틀 만에 나와야 되냐든가 앞으로 또 비서실 직원들은 계속 있어야 되느냐, 예. 그만둬야 되느냐라든가 여러 가지 이 좋은 사례를 앞으로 또 탄핵 사례가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고 그리고 헌법이 준수되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친박 의원들이 동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미지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징계에 있어서 이게 또 당 지도부와 친박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이런 뭐 관측들도 좀 있거든요. 네,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당내에 이제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정우택 원내대표 등은 예. 어저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있는데 친박계 핵심들이 일부가 이제 이러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국회에서 탄핵 그 의결 과정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한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든 일단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큰 이탈자 없이 당장은 갈 텐데 앞으로 변수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중간에 이 새누리당 당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랬을 때 새누리당을 자기네 당명으로 선관위에 지금 신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 친박 핵심 세력들하고 이 태극기 세력이 모여서 네. 별도의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서로 다 분열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기 위해 나서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게 되면 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원권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당원권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전에 지금 현재 네.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됐으니까 새로 이제 풀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다든가 뭐 대통령 출당 문제도 거론될 수 있고 탈당 권유도 거론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휩싸이게 됐습니다. 네, 일단 혼란을 수습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준비 상황이나 공휴일 등을 고려했을 때 뭐 5월 9일이 유력하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5월 9일에 대선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까요? 예, 뭐 예정대로 치러져야만 되죠. 예. 그래야만 헌정 질서가 계속 네.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어제부터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카운트가 시작되는데 60일 이내에 네.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일종의 이제 보궐선거를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렇게 따지고 보면 5월 그러니까 어제부터 따지면 60일까지 되는 것이 마지막 날이 5월 9일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5월 9일 최대한 시간을 마지막까지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기 대선 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당의 준비가 아무래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을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좀 땡길 수도 있지만 바로 조금 땡긴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5월 첫 번째 주에 연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 선거일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5월 9일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50일 전에 대통령 선거 날짜를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3월 20일 날 아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마 공고를 할 것이고 여기 따라서 아마 각 당은 아마 지금 각 당 내일설을 아마 경선을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각 당의 아마 경선 마무리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각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 지금 대권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5월 9일이 되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최대한 늦춘 게 지금 5월 예, 그렇죠. 9일이 5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정말 짧은 시간일 예. 수가 있거든요. 아직 뭐 후보 경선도 치르지 못했고 또 국민들이 그 시간 안에 그 후보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이제 헌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또 무시를 해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늘린다고 한다면 여기 따른 또 안 되죠.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어차피 60일 안에 끝을 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다 닥친 과제인데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사실상 지금 그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도 벌써 2차례에 걸쳐서 지금 그 주자들 간에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경선 룰을 둘러싸고 상당히 지난한 협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또 타결을 본 걸로 제가 예,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빠른 걸음으로 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이 그 당 체제 정비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분이 아무래도 황교안 대통령 근한 대행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간판으로 출마할 것이냐 안 할 네.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아마 황교안 대통령 근한 대행이 그 자신의 거치 문제를 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에는 늦어도 3월 20일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자신의 거치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시동이 걸릴 것이고 뭐 바로원 한국당은 지금 유승민, 남경필 이 지금 두 사람 간에 상당히 벌써부터 그 레이스 본격적인 레이스는 아니지만 예. 예비돼 있고 그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 당들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뭐 시간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참 저도 빨라지. 의견이 하나 있는데 일단 대선이 이제 5월 9일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예. 이제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50일 전에는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4월 29일 전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보면 5월 초는 대부분 연휴, 막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에 5월 9일 화요일밖에 사실상 대선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5월 9일. 예. 그러면은 일단은 앞으로는 이게 이제 5월 9일 보선으로 치러집니다만은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그때부터 5년 동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선이 겨울에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는데 거의 그랬죠. 다 이제 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봄으로 바뀌게 돼서 앞으로는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장미 이제 이 벚꽃은 4월에 피어서 이제 져버리잖아요. 한 중순에.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장미 대선이라는 말을 어저께 연합뉴스 등에서 장명을 잘 하셨던데 보니까 근데 좀 장미 대선이기도 하고 5월에 실록의 계절 아닙니까? 실록의 계절, 그 계절의 여왕 이 시기에 실록의 대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봄이 완연할 때인데 앞으로 이걸 계기로 봄에 대선이 실시되면 아마 투표율도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이루고 이제 민주화도 이제 많이 이루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 봄 대선을 계기로 민주화와 이 법치주의의 봄이 활짝 만연할 수 있도록 하길 하는 바람 네. 마음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번 같이 이제 5월 9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갑자기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출범하게 되면 총리 임명이라든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뭐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국정 운영에 어떤 동력이 안 붙고 약간의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로서 봄 대선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돼서 60일 내에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개헌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겠습니다만 예. 개헌이 안 될 경우라도 법률적으로라도 이러한 국정 운영에 어떤 차질이 없이 바로 연속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짧은 시간 안에 대권 주자들이 어떤 프레임을 내걸고 나설지 국민들은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경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해서 굳어질 것이냐 아니면 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냐 TV 토론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은 현재까지는 순항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계속 순항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우세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하게 그러면은 순항해서 뭐 딱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또 본선에서도 굉장히 대세론이 유지되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간다고만은 예상할 수 없고 정치라는 게 하루하루 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에 저는 당분간은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냐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동안은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 간의 어떤 대치구도 속에서 비교적 그 개혁과 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보다는 우위를 보여왔습니다만은 예. 앞으로는 이제 탄핵이 일단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정권 심판 효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도 하나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지금 중도라든가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을 많이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도 그런 과정에
또 그다음 당 밖에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도 그 과정에서 지지율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 경선 완전 국민 경선식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돼서 치러지기 때문에 현재 벌써 200만 원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200만 원이 넘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그런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뭐 강력한 보수 진영 대항마가 사실 등장할지도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뭐 앞서서 황교안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거론되는 게 홍준표 지사도 네.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대권 도전을 뭐 선언한다면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이 변화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마 늦어도 아마 3월 20일 전에는 아마 그 자신의 거취를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뭐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마 나오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 그 탄핵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간두고 나온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또 대행. 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발생하게 된다면 국정 공백과 혼선, 심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지금 그 보수의 대안으로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예.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이 발목이 잡힐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또 대국민 담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사상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내각 책임자로서의 상당한 책임을 느낀다. 그 이야기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본인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초대 법무부 장관 이어서 지금 그 총리까지 사실 4년 내내 대통령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 이 현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제1당사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적 연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못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못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지금 예. 부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홍준표 그 경남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금 천하대란 때는 그 뭐 대란 대치라고 해서 아주 큰 난이 일어날 때는 크게 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그것은 뭐냐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자신과 같은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그 홍준표 지사의 대선 도전 선언은 아마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